자, 80번 문제가 되겠죠. 작년에도 출제를 했었습니다. 자, A씨는 이미 은행에서 부동산 담보로 7천만 원을 대출받은 상태이다. A씨가 은행부터 추가로 동그라미, 추가로가 포인트죠. 받을 수 있는 최대 담보대출 가능 금액을 얘기하겠죠. 자, 거기 보시면 대출 승인 기준 두 가지가 있거든요. LTV는 우리가 부동산 가격, 우리 담보부동산의 시장 가치 얼마냐면 5억 원. 5억 원에 대해서 대출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몇 프로냐면 50% 기준. 따라서 대출금은 5억에 50%니까 2억 5천만 원이 되겠죠. 자, 여기에 대해서 DTI 총부채 상환 비율은 차입자의 연간 소득 얼마냐면 6천만 원. 자, 연간 소득 6천만 원에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40%인 0.4. 이때 연간 원리금 상환액은 대출금의 연 저당 상수를 곱해준데 이때 연 저당 상수는 문제에서 0.1 그리고 6천원의 40%는 2,400만 원. 양변에 소수점을 없애주기 위해서 10을 곱해주면은 2억 4천만 원이 되죠. 자, 이 두 가지 대출 승인 기준을 모두 만족, 충족시켜주는 대출 가능한 최대 금액은 두 금액 중 작은 공통되는 작은 부분 2억 4천만 원의 기존 대출금 7천만 원을 공제해 주면은 추가로 대출 가능한 최대 금액이 얼마냐? 추가로 대출 가능한 최대 금액은 얼마가 되냐면은 1억 7천만 원이 되겠죠. 1억 7천만 원이 정답.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81번 문제로 갑니다. 자, 고정금리 대출과 변동금리 대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경우에 대출기관에게 유리한 유형은 어떻게 돼요? 우리는 고정금리가 아니라 변동금리 대출이 돼요. 자,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요. 대출자는 채권자니까 손해를 봐요. 대출자는 손해를 보니까 대출금리 대출금리 인상을 통해서 금리 변동 위험을 차입자에게 전가시키거든요. 전가시키는 건 뭐죠? 변동금리야. 고정금리가 아니라 변동금리 대출. 일반적으로 대출일 기준 시 이자율은 변동금리 대출이 고정금리 대출보다 낮다. 높다가 아니라 낮다. 낮은 이유는 차입자가 금리 변동 위험을 부담을 하기 때문. 차입자가 금리 변동 위험을 부담하기 때문. 3번 시장 이자율 하락 시에 자, 고정 금리 대출에서 고정금리 대출에서 시장 이자율이 고정금리 대출 이자율보다 낮으면은 차입자는 손해를 보기 때문에 다른 금융기관에서 싼 금리, 재금융을 우리는 대환 대출이죠. 이걸 통해서 뭐를 한다?
조기 상환을 하겠죠. 차입자는 손해를 보니까. 그러면 차입자는 손해를 보니까 조기 상환을 하면은 대출자는 높은 이자를 받게 될 기회를 상실해서, 그래서 차입자가 조기 상환하면 그에 따른 위험은 대출자가 부담을 해. 그래서 대출기관은 차입자의 조기 상환으로 인한 요 위험은 커진다. 커진다. 맞는 질문. 3번 정답. 시험에 요거 많이 나오거든요. 요거 시장 이자율이 대출 이자율 낮을 때 요거 벌써 2번 정답 물었습니다. 올해도 중요합니다. 자, 4번 변동금리 대출은 시장 상황에 따라 이자율을 변동시킬 수 있으므로 우리는 기준금리 외에 가상금리는 별도로 고려하지 않는다니까 틀린 지문이죠. 변동금리 대출에서 대출 금리는 기준금리에 뭐를 대줬죠? 가산금리를 대주죠. 가상금리 더해준다는 얘기죠. 고려하지 않는다. 별도로 고려하지 않는다니까 틀린 지문. 변동금리 대출인 경우에 시장 이자율 상승 시에 이자율 조정주의가 짧을수록 대출기관에 유리하죠. 왜? 이자율 조정주의가 짧을수록 밑줄, 짧을수록 대출자는 대출금리 인상을 통해서 금리 변동 위험을 차입자에게 신속하게 전가시키기 때문에 유리하다. 불리한 것이 아니라 유리하다. 82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금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은 차입자가 대출 기간 동안 지불해야 하는 이자율이 똑같다. 동일한 형태로 시장 금리의 변동에 관계없이 대출 시에 확정된 이자율이 만기까지 계속 적용되고 있습니다. 맞는 지문이죠. 고정금리 대출에서 시장 이자율이 이거죠. 대출에 따른 약정 이자율보다 낮으면은 차입자는 기존 대출금을 조기 상환하는 것이 유리하다. 낮으면이 포인트죠. 낮으면이 포인트. 자, 3번 코픽스는 은행 자금 조달 비용을 반영한 대출 기준금리. 자, 여러분 이 대출 기준금리는 2가지가 있죠. 양도성 예금증서 금리, 그리고 코픽스 2가지가 있어요. 자, CD 금리가 은행의 자금 조달 비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 때문에 코픽스가 2012년 말 도입이 되었습니다. 자, 지속적으로 인플레이션 현상이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면 차입자는 인플레이션 현상이 심해지면 고정금리를 받는 게 유리하죠. 대출자는 CD 영동주택담보대출이 아니라 고정금리 대출로 대출받는 게 유리합니다. CD 영동주택담보대출은 변동금리 대출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 5번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은 이자율 변동으로 인한 위험을 차입자에게 전가를 시키는 방식인데 금융기관의 이자율 변동 위험을 차입자에게 전가시키기 때문에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줄일 수 있다의 밑줄. 전가하기 때문에 줄일 수 있다. 83번. 요거 조기 상환에 대한 얘기죠. 자, 틀린 것. 조기 상환이 어느 정도 일어나는가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조기 상환율. 여러분, 시장 이자율과 대출 이자율 요 관계에서 나타나는 게 조기 상환율이라는 게 있어요. 조기 상환율이 있습니다. 저당 대출 차입자에게 주어진 조기 상환권. 여러분, 조기 상환할 수 있는 권리가 있거든요. 차입자는. 요걸 우리는 콜 옵션이라고 해요. 대출을 받을 때 조기 상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콜 옵션. 대출 받을 때 나타난 권리. 풋이 아니라 콜. 요거 콜 옵션. 콜. 풋이 아니라 우리 금융용어의 콜 옵션. 콜 옵션의 일종으로 차입자가 조기 상환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돼요? 대출 잔액, 미상환된 원금이죠. 대출 잔액을 행사 가격, 그 금액을 행사 가격으로 해서 대출 채권, 여러분 주택 저당 채권 있죠? 대출 채권을 매각을 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예, 대출 채권을 매각을 해 돈 다 갚았잖아요. 자, 저당 대출 차입자 2번이 정답입니다. 풋 옵션이 아니라 콜 옵션. 저당 대출 차입자의 조기 상환 정도에 따라 MPTS가 달라지겠죠. 자, 여러분 MPTS가 어떻게 돼요? 이체증권이잖아요. 차입자가 매월 원리금을 상환하는 거면은 요거잖아요. 그래서 이 MPTS의 현금 흐름과 가치가 달라져요. 예, 원리금 상환이 갚아버렸으니까. 이자율 하락에 따른 위험을 감안하여 금융기관은 대출기간 중 조기 상환을 금지하는 기간을 정하죠. 예? 5년 동안 조기 상환 못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위반 시에는 5년 이내 위반 시하면은 위약금으로 조기 상환 수수료를 벌칙으로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5년 이내 되면은 3년 이내 미상환된 원금의 2%, 5년 이내면 미상환된 원금의 1% 이런 식으로 조기 상환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저당 대출 차입자의 조기 상환하면 이체증권 투자자에게 재투자에 따른 위험, 뭐죠? 조기 상환 위험을 유발합니다. 재투자에 따른 위험, 대표적 조기 상환 위험을 유발하죠. 여러분, 요건 뒤에 가서 MPTS는 또 배우니까 말을 좀 약간 바꿨더니 또 어려워집니다. 콜 옵션, 풋 옵션이 주어진 용어. 자, 84번. 자, 주택자금 대출을 위한 다음과 같은 대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대출금 2억 원, 연 5%의 고정금리로 만기 15년. 자, 대안일은 원금 만기 일시 상환 조건. 2는 원리금 균등. 3은 원금 균등. 4는 GPM, 체증 분할 상환 조건. 4가지 기준. 그래서 1번, 모든 대안별 대출 금액에 대한 상환 방식은 다 다르죠? 다른데 첫째, 1회차에 지불하는 이자 금액은 모든 대안이 동일하다 하면 자, 모든 대안이 동일하다. 밑줄, 여기에 틀렸어요. 자, 1차년도, 1회차, 1회차, 이자는 CPM, CAM, 원금, 만기, 일시상환, 요 세 개가 다 똑같다. 그 무슨 얘기냐면 이 얘기거든요. 이자가 여기 만기까지 이자가 동일한 거. 여기 원금, 만기, 일시, 상환. 자, 이렇게 우하향하는 직선. CAM, 원금 균등. 자, 이런 형태로 내려오는 것은 이건 원리금 균등. 원리금 균등. 그러니까 요거 1회차에 이자는 요 세 개는 다 똑같다. 그런데 GPM은 뭐다? 마이너스 상환이 있잖아요. GPM은 융자 잔고가 대출금보다 더 많거든요. 이게 대출금이거든요. 대출금인데, 예? 자, 만기까지 내려온 경우는 CAM, 미상환된 원금, 대출 잔액을 나타내는데, 자, 이런 형태로 내려오는 것은 CPM. 이런 형태, 마이너스, 이런 형태로는 이게 GPM인데, 자, 1회차인데, 대출금보다 융자 잔고가 더 많은, 뭐죠? 요거 부의 상환. 그, 대안사 보니까, 뭐죠? 부의 상환이 나타나는데, 융자 잔고가 1회차에 더 높거든요. 더 높으니까 이자도 높지. 이자도 높아요. 그래서 요것보다 뭐가 더 이자가 높다? 요게 더 높아요.
모든 대안에 동일하다 하면 안 돼. 틀린 지. 계산 아닌데도 어려워요. 자, 모든 대안에 대출 기간 동안에 상환한 원금 이자의 총 합계액은 동일하다. 원금 이자의 합계액은 동일하다. 동일하지 않죠. 만기되면 뭐가 돼? 만기되면 원금은 전액 갚으니까 원금에는 똑같죠. 만기되면 대출금은 대출받은 금액 다 갚으니까 원금은 다 갚으니까 관계없는데 이자가 다르지. 이자가 얻은 게 누가 제일 많아? GPM이 제일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GPM이 제일, 근데 원금 만기 이상은 이자가, 원금은 근데 이자가 제일 많은 게 요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몇 번? 원금, 이자, 예, 원금 이자의 총합계, 대출 기간 동안 제일 많은 게 G, 원금 만기일시 상환. 원금 만기일시 상환. 이자가 똑같으니까 제일 많지 뭐. 그 다음에 뭐다? G, PM, C, PM, CAM. 그러니까 동일하다 하니까 틀린지. 3번, 대안사는 다른 대안에 비해서 대출 기간이 경과할수록 이자 부담이 점증. 자, 이자 부담이 정증. 밑줄. 틀렸어요. 이자 부담이 정증이 아니라 이자는 뭐다? 증가하다가 요거 융자 대출금보다 융자 잔고의 높은 기간 있잖아요. 이자가 뭐다? 증가하다가 뭐한다? 감소해. 또 이자가 증가하다가 뭐한다? 감소해. 점증하면 안 돼. 이자는 뭐다? 증가하다가 감소. 이자는 증가하다가 감소. 점증하면 안 돼. 점진적으로 증가한다가 아니라 이자는 증가하다가 감소. 그래서 3번 틀린 지. 자, 4번 대안 2는 대안 3에 비해서 첫째 년도의 원금 상환액이 큰 방식이다. 대안 2는 뭐죠? 원리금 균등인데 원리금은 어떻게 돼? 원리금 균등. 자, 원금이 어디가 많이 상환해서 원리금 균등이 원금 균등. 여기에 미상환된 원금이니까 이만큼은 누가 갚았다? 원금 균등이 갚고 이것은 누가 갚아? 원리금 균등. 원리금 균등이 적네요. 예, 그러니까 큰 하나인데 작은 방식. 맨 끝에 작은 방식. 4번에 요 그림 보면 돼요. 요 그림. 대안 3은 다른 대안에 비해서 첫째 년도의 차입자의 원리금 지급의 큰 방식. 어떻게 돼요? 5번 정답이 되겠죠. 자, 원리금 지급액. 보면 여기에 C, AM 이 되고 만기까지 대출기간 내내 동일한 금액을 갚는 건 C, PM. 자, 이렇게 가는 거. 이렇게 가는 건 G, PM. 첫 번째 원리금 지급의 가장 큰 건 요거. 원금 만기는 첫 번째 이자만 갚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원금 균등이 가장 높죠. 원금 균등이 가장 많습니다. 5번 정답. 85번. 자, 대출 조건이 다음과 같을 때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과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의 1회차에 납부할 조건. 자, 원금 균등. 원금 균등에 있어서 우리는 매월 말 박스에 거치 기간 없이 매월 말 상환. 자, 매월 원금. 매월 원금 상환액은 대출금. 대출금이 얼마냐 하면은 1억 2천만 원. 1억 2천만 원이 나와 있고, 이것을 대출 기간으로 나는데 몇 년? 10년은 월이니까 120개월로 나눠줬더니
1회차 얼마? 100만 원. 100만 원. 우리 1회차를 구하는 거거든요. 100만 원. C, PM,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자,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에 있어서 우리는 매월 원리금 균등 요거부터 구해야겠죠. 매월 원리금 상환액은 대출금 1억 2천만 원에 뭐를 곱해준다? 월 저당 상수. 월 저당 상수 0.011 곱해줬더니 얼마? 133만 2천 원. 자, 그럼 1회차 이자는 융자잔고. 자, 미상환된 원금에 처음엔 돈은 안 갚았으니까 처음에 돈은 안 갚았으니까 대출금인 1억 2천만 원에 월 이자율. 자, 월 이자율 몇 프로? 연 이자율 6%니까 월 이자율은 0.5%. 1%하면 120만 원이거든요. 5%니까 0.5%니까 1% 하면 120만 원. 반이니까 60만 원. 원금은 원리금 상환하기에서 뭐를 뺀다? 이자. 여기서 요걸 빼니까 얼마? 73만 2천 원. 73만 2천 원. 자, 1회차의 원금 얼마? 100만 원, 73만 2천 원. 2번 정답. 올해 시험에 요 두 개 다 구할 줄 아셔야 돼요. 계산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원래. 작년 29회와 31회는 전부 원리금 균등 출제했어요. 86번. 저당 대출 상환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은 대출 기간 동안 매기 원금을 균등 분할 상환하고 이자는 점차적으로 감소한다. 자, 여러분 1번 맞는 지문이죠? 네.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자, 원금 균등 분할 상환은 원금은 이렇게 만기까지 똑같다. 네. 만기까지 똑같고 이자는 이렇게 점점 감소한다. 일정하게 이렇게 감소한다. 1번의 그림이 요걸 말로 설명한 거. 2번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의 원리금 대출금액 뭐를 곱해? 저당상수. 감채기금 계수가 아니라 저당상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2번 정답. 감채기금 계수가 아니라 저당상수. 3번 만기 일시 상환 방식은 앞에 원금 붙이면 돼. 원금 만기 일시 상환이거든요. 만기 이전에는 뭐만 갚아? 요거 아까 그림 뭐 이자만 갚다가 만기 되면 대출 원금을 전액 상환하는 방식. 그래서 3번 개념 맞고 4번 체증 분할 상환 방식은 원리금 상환의 부담을 초기에는 이렇게 초기에는 적게 하다가 기간이 경과할수록 점점 많이 높게 하는 방식. 맞는 지문.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은 원금이 상환함에 따라 매기 이자액의 비중은 줄고 점차적으로 줄고 원금 상환액 비중은 늘어난다. 자, 5번은 요거죠. 자,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조건에서 이자는 이렇게 점점 줄어들고 원금은 점점 이렇게 늘어난다. 그림, 요 설명. 그림. 기간이 경과할수록. 자, 87번. 주택연금 제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금융기관은 안심하고 영모기지 대출을 취급할 수 있고 고령자는 평생 동안 주택연금 대출을 지급받을 수 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돼요? 주택연금은 담보 대상이 되는 주택에 평생
거주하고 평생 동안 매월 일정한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을 하죠. 또 뭐 국가가 공적으로 보증했기 때문에 주택연금 중단 유형이 없어요. 국가가 보증하니까 안심하고 영목이 대출해줘요. 여러분, 우리 주택 요즘 뉴스 보면 주택담보대출 있죠? 국가가 보증하면요, 금융기관 국가가 보증하니까 안심하고 대출해 줄 수 있어요. 근데 국가가 보증 안 해주니까 뭐 한다? 금융기관이 대출 제한을 하는 거예요. 국가가 보증해주면 뭐 관계나 원하는데 대출해 주지. 요즘 뉴스 대출 제한 나오죠? 그럼 국가가 보증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 가입 가능 연령은 주택 소유자 또는 동거래, 또는 둘 중에 한 사람. 둘 중에 한 사람이 만 55세 이상, 55세 미추. 자, 공시가격 등, 여러분 이게 바뀌었거든요. 시가가 아닙니다. 원래 바뀌었어요. 공시가격 등이 9억 원 이하의 주택법상의 주택인 단독주택, 아파트물, 업무시설은 안 돼요. 주거 목적이지. 업무시설은 안 되고 주거 목적 오피스텔은 됩니다. 3번 정답. 주택연금 지급 방식은 네 가지가 있죠. 종신 방식, 확정기간 방식, 대출 상환 방식, 우대 방식 네 가지가 있습니다. 대출금은 주택 소유자 및 배우자 사망 후 주택 처분 가격으로 대출받은 금액을 일시 상환합니다. 원래 도입된 게 있죠. 네? 원래 뭐 도입됐어요? 신탁 방식 주택연금제. 여러분 신탁이 들어가면요, 신탁 등기를 하면서 소유권이 이전이 된다는 거. 하여튼 신탁하면 소유권이 뭐가 돼? 이전되는데 만약 신탁이 아니면 어떻게 돼? 신탁이 아니면 소유권은 언제? 사망 후에 이전돼. 되겠죠? 이거 조심해야 돼요, 항상. 정답은 3번. 자, 88번. 부동산 증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묻죠. MPTS. 자, 여러분, 차입자는 대출을 받으면 매월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을 뭐 한다? 지급을 하지. 자, 그럼 발행기관은 이체 증권을 발행을 해서 투자자에게 이렇게 매각을 하여. 자, 이때 이 지분을 나타낸다. 왜? 자산을 매각하는 방식이거든요. MPTS는 자산 매각 방식, 지분을 매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분형의 성격을 가진 MBS예요. 지분을 나타내는 증권으로서 유동기관의 부채, 유동화기관이 발행기관이거든요. 유동화기관이 발행기관의 부채로 표시되지 않죠. 왜? 자산을 매각했어요. 그럼 여러분 1000억 자산 매각하면 1000억 현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발행기관의 자산의 크기는 변화가 없거든요. 부채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발행기관의 자산의 크기는 변화가 없다 얘기예요. 1번 맞고 2번 CMO는 동일한 저당풀에서 상환 우선순위의 만기, 다른 애 동그라미, 다양한 증권을 우리가 발행할 수 있다 얘기죠. 이게 저당 채권의 총 발행액, 그러면 총 이게 바로 동일한 저당풀. 요 자체가 동일한 저당풀이다. 이 동일한 저당풀에서 이렇게 만기가 다른 거, 1년, 상환 우선순위, 만기 다른, 이런 식으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요 나누어진 요것을 트렌치라고 하거든요. 트렌치. 다양한 형태,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는 8개거든요. 8개의 증권으로 발행할 수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죠? CMO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대부분 뭐를 발행한다?
CMO를 발행한다. 그래서 CMO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3번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 파이낸싱 ABCP. 여러분 CP 커머셜 페이퍼가 나오는데 이거 기업어음이라고 해. 기업어음은 부동산 개발 PF, ABS는 뭐죠? 자산유동화증권. 자산유동화증권에 비해서 만기가 긴 게 아니라 짧아요. 그리고 기업어음은 대부분 사모, 개별 모집해요. 공개 모집이 아니라 사모로 발행됩니다. 그리고 ABCP는 뭐다? AB, CF는 요거는 대출받은 금액을 상환하는 때 발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단기고요. 상법의 적용을 받아요. 그리고 요건 자금 조달, 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요거는 장기고요. 요거는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 삼 번 정답이 되겠죠? 4번 MPTS는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이 회수가 되면은 MPTS의 원리금으로 지급되므로 여러분 대출금을 요거 회수했죠? 받자마자 투자자에게 요거에 대한 원리금으로 그대로 지급하죠? 받자마자 넘겨줘요. 그래서 유동화 기관의 자금 관리 필요성이 원칙적으로 제거된다. 여러분 받자마자 바로 넘겨주니까 여기 자금 관리할 필요성이 없지. 100만 원 받으면 100만 원 바로 넘겨준다는 얘기죠. 자, 5번 MBB는 주택담보대출자의 채무 불이행이 발생하더라도 MBB라는 원리금을 발행자가 투자에 지급하여야 한다. 하여야는 밑줄, 하여야는 반드시예요. 왜? 국가가 보증했거든요. 차입자는 매월 원리금을 갚잖아요. 이때 발행기관은 투자자에게 MBB를 발행한다. 이건 주택저당채권 담보부 채권인데 기업의 회사채 성격과 아주 유사하기 때문에 이건 채권형의 성격을 가진 MBS인데 발행기관은 이것은 유동화기관이거든요.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국가가 보증했어요. 차입자가 돈을 못 갚아도 발행기관은 반드시 투자자, 국가가 보증해 줘야 돼. 이 채권에 대한 원금 이자를 반드시 지급을 해야 돼. 왜? 누가 보증했기 때문에? 국가가 보증했기 때문에. 89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증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저당 이체증권의 모기지 소유권과 원리금 수취권은 모두 투자자에게 이전돼 좀 지분을 매각하니까 모기지 소유권은 뭐라고 하죠? 주택저당채권 집합물이라고 하거든요. 주택저당채권 집합물의 소유권과 원리금을 우리는 받을 수 있는 현금 흐름 지분권이 전부 누구에게? 투자자에게 이전돼. 자산, 지분을 매각하는 게 지분이 다 넘어갑니다. 1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 MPTV의 모기지 소유권 투자자에게 이전되는 것이 아니어야 돼요. 왜? 채권을 하니까 담보가 있어야 돼요. 발행기관은 뭐를 담보로? 모기지를 담보로 해요. 요걸 담보로 해서 어떻게 돼요? 발행기관의信用을 가지고 채권을 발행해서 투자자에게 매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채권을 발행할 때 모기지 소유권은 다 누가 가지고 있다? 모기지 소유권. 요걸 담보로 하기 때문에 다 발행기관이 다 가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2번 틀렸고, 여기는 원금 이자를 받자마자 투자자에게 원금 이자를 바로 이체시켜 주기 때문에 원리금 수취권은 투자자가 보유하는데, 그래서 원금 이자를 받자마자 넘겨주니까 MPTS의 무슨 성격?
지분형 성격도 가지고 있고 채권을 발행하니까 MBB 성격도 가지고 있죠. 지분형과 채권형이 뭐가 됐다? 혼합이 됐다. 혼합한 형태의 MBS. 자, 2번 틀렸고 3번 MBB의 조기 상환 위험과 채무 불이행 위험은 투자자가 부담하는 게 아니죠. 자, 시장 이자율이 지속적으로 하락을 해서 우리 고정금리 대출 이자율보다 낮을 경우에는 만기가 되기 전에 조기 상환을 하죠. 이때 이 시장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 그리고 조기 상환에 따른 위험 또 차입자가 돈을 못 갚았다. 채무 불이행에 따른 위험은 다 누가 부담? 발행자가 부담. 그래서 여러분 발행자가 다 가지고 있죠. 올발. 발행자가 다 가지고 있다. 자, 다계층 증권은 지분형 증권으로만 하면 안 되죠. 왜냐? MPTB를 확대를 했잖아요. 확대를 했기 때문에 무슨 거? 지분형과 채권형이 혼합이 됐다. 지분형 증권으로만 하면 안 돼. 요 두 개가 뭐가 돼? 혼합이 돼 있다. 자, 그리고 상업용 저당증권은 반드시 공적 유동화 기관을 통하여 하니까 틀린 지문. 여러분, 민간을 통해서 발행을 하는데 상업용이니까. 그런데 상업용은요, 위험이 높으니까 민간에서도 발행을 잘 안 하려고 해요. 위험이 높으니까. 민간에서 발행을 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약이 많다. 왜? 위험이 너무 높으니까. 자, 90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투자 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작년에 출제 안 했기 때문에 올해 가능성 출제가 예상이 되죠. 자,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자기관리 부동산의 자본금은 70억 원 이상이 된다. 70억 원. 여기 최저 자본금이죠. 자, 위탁관리와 기업 구조조정 4번에 보면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위탁관리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의 자본금 100억이 아니라 50억 원. 50억 원. 1번이 정답입니다. 2번 설립자본금, 위탁관리 기업 구조조정 설립자본금은 3억 원 이상, 자기관리는 얼마? 5억 원 이상. 2번, 3번이 바뀌었죠. 자, 5번 부동산 투자회사는 부동산 등 자산의 운용에 관하여 회계 처리를 할 때에는 국토교통부가 아니라 금융위원회가 됩니다. 자, 국토교통부가 아니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회계 처리 기준에 따라야 된다. 국토교통부가 아니라 금융위원회. 자, 91번. 부동산 금융에 관한 설명으로 오는 거. 여러분, 이런 형태의 문제, 여러분, 우리 금융에 각 단어 하나씩 뽑아서 이런 게 어려운 거예요. 예, 이런 게 하나하나 뽑아오는 게. 영모기준은 주택연금이죠. 영모기준 주택연금인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대출 잔액은 어떻게 돼요? 매월 일정한 금액을 받으니까 대출 잔액은 늘어나는 거죠. 늘어나는 밑줄. 그리고 일반적으로 비소구형. 여러분, 비소구죠. 여러분, 청구할 수 있어요? 대출 채권 설정했잖아요. 주택담보대출 채권 설정했죠. 요걸 어떻게 돼요? 원리금, 대출 매월 일정한 금액 받고 있는데 요걸 지금 중간에 야 갚아라 할 수 있어? 못하죠. 이게 비소구형이다. 비소구형 해결됐어요, 용어? 자, 여러분 돈 연금 받는데 한 평생 동안 받는데 한 5년 지나서 금융기관이 야 연금 갚아라 못해. 누구 마음? 갚는 거. 연금. 주택 가격이 너무 올라서 난 갚겠다. 이건 차입자 마음이지 금융기관이 갚아라 못해. 비소구형이다. 해석 못해서 막 틀립니다. 가치 상승 공유. 여러분 부동산 가치가 올랐어요. 그걸 공유한다. 상승분, 가치 상승분을 공유한다. 누구끼리 공유해? 차입자와 대출자인 금융기관이 공유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담보물이면 주택이잖아요. 그럼 부동산의 가치 상승 일부분을 대출자가 사전 약정에 의해서 우리는 차입자에게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 대출자가 아니라 차입자. 거기서 잘 봐야 돼. 가치 상승 일부분을 차입자가 사전 약정에 의해서 누구에게? 대출자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조건의 대출이다. 그 말이에요. 차입자가 돈 빌려갔는데 부동산 가치가 올랐죠? 이 일부분을 대출자에게 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틀린지 뭐. 말 해석하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서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 회사에 대해서는 현물 출자, 자산 구성, 우리가 최저 자본금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 자, 여러분 최저 자본금 규정 얼마? 50억 원 이상. 그렇죠? 자산 구성은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에서 70% 이상. 제한하는 규정이 있어요. 자산 구성과 최저 자본금 요 두 개는 뭐다? 제한 있다. 현물 출자는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3번 틀렸어요. 현물 출자는 제한이 없다. 자산 구성은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은 70% 이상. 최저 자본금 얼마? 50억 원. 규정 있습니다. 자, 4번. 부채 금융은요, 조인트 벤처는요, 부채 금융이 아니라 지분 금융. 자기 자본을 조달하는 지분 금융. 부채 금융, 여러분 지분 금융은 조인트 벤처, 부동산 신디케이트. 부동산 투자 회사는 지분 금융. 5번. 4번도 틀렸네요. 우리나라의 공적 보증 형태의 영모기재론 두 가지 있어요. 여러분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건 주택연금이고요. 전답을 대상으로, 여러분 전답 과수원 있죠? 지목, 전답, 과수원, 농지를 대상으로 합니다. 농지는 감정평가상의 용어로서 지목은 전답, 과수원이거든요. 농지를 대상으로 농지연금 이것도 하고 있어요. 예? 2011년에 도입됐어요. 주택연금은 2007년, 산지연금은 아직 도입이 안 돼 있어요. 산지연금은 아직 도입이 되어 있지 않다. 자, 여기 주택연금은 누구? 한국주택금융공사. 그리고 농지연금은 한국농어촌공사. 또 안 들어봤다 하지 마세요. 자, 들어봤습니다. 정답 몇 번? 1번. 이런 게 어려운 거예요. 이런 문제. 원래 시험 보면은 안 들어본 용어들이 막 툭툭 튀어나옵니다. 그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안 들어본 용어 나오는 게. 자, 프로젝트 금융으로 갑니다. 자, 옳은 것. 자, 92번.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일정한 요건을 갖춘 프로젝트 회사는 어떻게 돼요? 법인세 감면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기억 맞고 프로젝트 사업주의 재무상태표에 해당 부채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누구의 부채로? 프로젝트 회사의 부채로 회사채를 발행합니다. 프로젝트 회사의 부채로 회사채를 발행한다. 자, 프로젝트 회사가 우리는 특수 법인이에요. 사업주는 출자를 해서 이걸 만드는데 사업주와 이것은 서로 관련이 없는 독립적인 회사. 회계적 법률적으로 독립적인 회사인데 프로젝트 회사에 뭘로? 재무 상태표에 뭘로써? 부채로서 뭐를 발행한다? 회사채를 발행을 해서 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해요. 그러니까 이 부채가 아니라는 거. 자, 금융회사는 담보가 없어서 위험이 높은 반면 대출 이자를 높게 하죠. 여러분, 이 회사채를 인수하는 게 누구다? 금융기관이 인수를 하죠.
금융기관이 인수해서 프로젝트 회사에 뭐를 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 줄 때 이 프로젝트 우리 대출 금리가 기업에 있어서의 대출 금리보다 뭐다? 높다. 담보가 없어서 위험이 높기 때문에 보통 한 4배 정도 높아요. 네 번째, 프로젝트 회사가 파산을 하더라도, 이 파산을 하더라도 금융회사는 프로젝트 누구에게? 사업주에게 원리금 상환을 청구했다. 아까 그거 뭐예요? 원리금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걸 비소급 금융. 아까 우리 연금 할 때 배우셨죠? 네. 비소급 금융을 원칙으로 한다. 자, 여러분 그 문제 볼까요? 92번 문제 끝에 보시면 프로젝트 사업주가 프로젝트 회사를 위한 보증이나 담보 제공을 하지 않음. 이 말은 비소급 금융이란 말입니다. 그 말이 비소급 금융. 만약에 보증을 하면 어떻게 돼요? 보증을 하면 보증한 부분에 대해서 원리금 상환을 청구할 수 있거든요. 보증한 부분에 제한해서 원리금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제한 소급 금융이 일반적이죠. 자, 93번. 옳지 않은 것. 93 옳지 않은 것.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고 공사기간이 장기인 사업에 적합한 자금 조달 수단이죠. 그래서 우리는 유전 개발 사업과 같은 특정 프로젝트 개발 사업에 하죠. 특정 프로젝트 개발 사업에 뭐를 담보로 한다? 미래의 수익성을 담보. 미래의 수익성을 담보로 한다. 자, 프로젝트 금융에 의한 채무는 사업주와는 뭐 독립적 미출. 그 부채 상환 의무가 사업주에게 전가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 이게 뭐죠? 비소급 금융이지 뭐. 사업주가 이미 대출 한도를 넘어섰거나 대출 제약 요인이 있는 경우도 대출이 가능하죠. 네. 예, 사업주의 부채로 자금을 조달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 해당 프로젝트가 부실화되면 어떻게 돼요? 부실화되면 대출해준 금융기관도 부실이 돼요. 그래서 회수에 영향이 있습니다. 없다가 아니라 있다. 대출 금융기관도 부실화가 됩니다. 프로젝트 회사는 법률적, 경제적으로 완전히 독립적 미출 회사지만 이해 당사자 간의 이견, 서로 다른 견해가 있을 경우에는 사업 어떻게 돼? 지연을 초래할 수 있다. 이건 문제점. 자, 94번 개발업자 갑이 직면한 개발 사업의 시장 위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시장 위험입니다. 개발 기간 중에도 시장 상황이 변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를 해야죠. 자, 개발 기간이 장기화될수록 개발업자의 시장 위험도 높아져요. 선분양은 착공전에 미리 분양을 하기 때문에 개발업자가 부담하는 시장 위험을 줄일 수 있죠. 착공전에 분양함으로써 자금 조달을 하기 때문에 시장 위험이 줄일 수 있고, 금융 조달 비용의 상승과 같은 시장의 불확실성은 개발업자에게 시장 위험을 부담시키죠. 예, 이자율이 상승할 수 있으니까. 자, 후분양은 완공된 이후에 분양하기 때문에 개발업자의 시장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완공 이후에 분양하기 때문에 개발 중간에 시장 상황이 다 변할 수 있잖아요. 위험 감소가 아니라 증가시킵니다. 95번 부동산 개발 사업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자, 이런 질문이 상당히 중요한데, 개발 기간의 연장, 이자율 인상, 인플레이션은 유형이란 개발 비용이 증가 미출. 비용이 나왔거든요. 개발 비용이 증가하면 비용상 위험에 속하죠. 개발 비용이니까. 맞는 질문. 개발 부동산의 선분양 제도는 후분양 제도에 의해서 사업 시행자가 부담하는 시장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선분양 밑줄 줄일 수 있다. 밑줄. 왜냐? 미리 분양해서 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도 조달하죠. 민감도 분석에 있어서 주요 변수. 민감도 분석은 어떻게 되죠? 자, 투입 요소에 있어서 거기에 보시면 토지 구입을 하는 우리가 비용, 개발 기간,
분양, 가격, 이 투입 요소의 변화에 따라 산출되는 결과인 수익성이 어떻게 변하는가, 이걸 분석하는 걸 무슨 분석? 민감도 분석. 맞는지 뭐. 네 번째. 자, 네 번째는 요 얘기죠. 수익성 지수. PV가 I로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 1보다 크다는 건 뭐죠? 1보다 크다는 것은 PV가 I보다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형가는 당연히 PV에서 I를 뺀 거니까 0보다 크죠. 그래서 4개가 다 맞습니다. 5번. 자, 이런 유형의 문제, 원래 출제 이런 거 박스 많이 나오거든요. 상당히 중요한 또 유형의 문제. 자, 96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개발의 사업의 타당성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건, 자, 3가지 있죠. 물리적을 다른 말로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3가지가 있는데, 대상 부지의 지형, 지세, 토질과 같은 물리적 요인들이 개발 대상 부동산의 운영, 건설 운영에 적합한지 여부를 분석하는 과정 맞고, 법률적 타당성 분석은 대상 부지와 관련된 법적 제약 조건을 분석을 해서 대상 부지 내에서 개발 가능한 용도, 개발 규모를 판단하죠. 우리 뭐 지역지구제 분석 잘 해야겠죠. 경제적 타당성 분석은 개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나 수익, 시장 수요 공급을 분석하는 과정으로서 3가지 타당성 분석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적 타당성 분석이 가장 중요하고, 민감도 분석은 사업 타당성 분석의 주요 변수, 주요 변수는 독립 변수. 이 독립 변수가 투입 요소죠. 초기 투입값을 변했을 때 수익성, 수익성은 뭐죠? 산출되는 결과, 산출되는 경우의 변화를 예측하는 과정, 민감도 분석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자, 민감도 분석은 최근에 계속 개념이 출제되고 있어요. 올해도 중요하고요. 부동산 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인근 환경 요소의 현황과 전망을 분석, 현재 상황과 전망을 분석하는 것은 무슨 분석? 거기서 인근 지역 분석. 투자 분석이 아니라 인근 지역의 분석에 관련된 내용. 자, 97번. 작년에 환지 방식 출제했었죠. 자, 택지 개발 방식 중 환지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 사업자로서는 상대적으로 사업 시행이 간단하고 용이하다. 여러분, 토지 소유자 간의 의견을 맞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업 시행 절차가 복잡해요. 그래서 기억은 어떻게 돼요? 기억, 틀린지 뭐. 틀린 거 찾는 겁니다. 개발 이익은 토지 소유자, 사업자 등이 향유한다. 맞고, 사업자의 초기 사업비 부담이 크고 토지 소유자의 저항이 심했을 때 환지 방식 틀렸죠? 디귿도 틀렸어요. 여러분, 디귿은 뭐죠? 수용 방식의 단점이에요. 감보된 토지는 새로이 필요로 하는 공공시설 용지로 사용되고 나머지 채비는 환지하라. 매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뭐 한다? 매각합니다. 네 번째도 틀렸어요. 2번 정답입니다. 환지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사업 시행 기간이 장기화될 수 있다. 요거 문제점. 단점. 미음은 맞는데 단점. 혼용 방식은 수용 또는 사용 방식과 환지 방식을 혼용하여 시행하는 방식이다. 이것도 맞는지 뭐. 틀린 건 몇 번? 2번 정답. 자, 98번 문제부터는 잠시 쉬고 시작하는데, 여러분 올해 시험에 환지 방식하고 수용 방식 있죠? 이 2가지 장단점 공부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환지 방식과 수용 방식의 장단점 공부하고 들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98번 문제부터 잠시 쉬고 시작하겠습니다.